여러분 반갑습니다. 광학적 성질 마지막 파트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극 방출 혹은 유도 방출과 레이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극 방출 레이저.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발광 있죠. 그죠? 그 발광들은 다 뭐였어요? 어떤 에너지를 주면 그 재료에 들어있는 재료의 그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역이 되죠. 천위를 한 다음에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내려오면서 빛을 내보냈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리고 막 랜덤하게 뭐 시간 순서에 상관없이 그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어떤 한 원자에서 빛을 내보내는데 그 옆에 있는 원자가 옆에서 다른 빛을 내보내든 말든 지 내보내고 싶을 때 자기가 내보내고 싶을 때 내보내겠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양적으로도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재래식 광원, 형광등 같은 걸 예를 들면 거죠. 어떤 동일한 원소에서 전자천위로 비슷한 파장의 광자를 방출하기는 하지만 얘네들 각각의 광자는 독립적으로 각각 제각각 방출되는 거죠. 무작위로 방출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러한 형태로 방출된 복사선은 방향성이 없다는 거죠. 무작위 방향을 갖게 되고 또 서로 위상이 어긋나 있다는 거죠. 즉 밑에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복사기선은 파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이제 파동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 파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다른 파동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파동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면 하나의 파장이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높은 곳과 낮은 곳 사이에 진폭을 지니면서 어떤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때 이 최대값과 밑에 최대값이 서로 같은 시간대가 아니죠. 그죠? 저 위치가 어긋나 있죠. 이런 걸 우리는 out of phase, 즉 위상차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빛이 어떤 빛이 이런 파동을 그리는데 그 다음 빛은 만약에 이런 파동을 그린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얘는 플러스 여기가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 0.5면 얘는 마이너스 0.5죠. 다 이게 서로 더해지면 서로 다 어떻게 돼요? 상쇄되겠죠. 그죠? 빛이 서로 반대 파장이면 그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상이 어긋나게 되면 이제 높은 강도의 빛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자, 이런 식을 우리는 incoherent 하다라고 불러요. 즉 비간섭적인 파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레이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빛이 다 어때요? 파장도 다 똑같죠. 여기도 파장은 다 똑같죠. 다만 위상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는 파장이 다 똑같고 위상도 정확하게 일치되죠. 그죠? 그러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뭐야? 이 두 개의 파의 세기가 더 정폭돼서 더 이런 파가 되겠죠. 더 높고 더 낮고가 되는 그런 파가 될 거예요. 더해지니까. 그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in phase, 즉 위상이 일치한다 라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를 또 우리는 coherent하다, 간섭적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레이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레이저가 특징이 이런 파의 형태가 나란하단 말이에요. 다 한쪽 방향을 가도록 이제 만든 거예요. 평행하면서 그죠? 거의 같은 파장이고, 단파장이라는 것은 다 모든 파들이 다 같은 파장, 즉 같은 색깔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는, 그래서 간섭적인 빔의 형태로 만들어진 거, 그걸 레이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레이저라는 말 자체는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에요. 즉 뭐요? 복사선의 자극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 이런 뜻이에요. 즉 복사선, 즉 복사의 자극 방출 혹은 이제 유도 방출이라고도 그러는데, 자극 방출에 의한 광정폭, 그 단어의 앞을 따서 레이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즉 자극 방출에 의한 광정폭 현상, 그게 바로 레이저예요. 자, 그러면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동일한 주파수와 파장을 갖는, 이건 뭐냐면 파장, 그죠? 동일한 주파수와 파장을 갖는 많은 다른 광자를 자극해서 간섭적인 빔을 방출시킨다. 간섭적, 코히어런트하다. 즉 파장이 인페이저, 즉 위상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나란한 빛, 이걸 우리는 코히어런트하다 그래요. 이러한 빛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앞에서 발광현상하고 발광현상의 일종인 건데, 예를 들어서 활성광자를 만들어줘요. 먼저 일단 자극을 주는 빛인 거죠. 포톤. 그 포톤이, 그죠?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그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전자를 자극을 해서, 그죠? 자극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그냥 폭발하듯이, 홍수가 나듯이 이렇게 이제 광 방출을 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얘가 자극을 줬다 그래서 자극 방출이라고 불러요. 자, 이러한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루비 레이저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루비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루비는 사파이어의 일종인데, Al2O3로 만들어진 사파이어 일종인데 불순물이 첨가되어 있었다 그랬죠. 즉 크롬 3가 이온이 Cr2O3 형태로 0.05% 정도 이렇게 이제 첨가된 거예요. 그럼 어떻다 그랬죠? 이 크롬 이온이 불순물 준위에, 에너지 밴드 갭에서 불순물 준위에 놓여 있게 되고, 따라서 거기서 에너지가 그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여기됐다가 다시 천이 내려올 때 방출되는 빛이 붉은색 파장의 빛을 내보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루비는 붉은색을 띠죠. 그죠? 보통 사파이어는 투명하지만 루비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자, 그 루비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비 레이저의 그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에 루비 막대기가 있어요. 루비 막대기, 그죠? 루비 막대기가 있고 루비 레이저 막대기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이렇게 제논 램프가 이제 감겨져 있죠. 즉 제논 램프에서 이제 빛을 여기 이제 전기를 통해 주면 제논 램프에서 이제 빛이 팍 발생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빛은 순간적으로 반짝하고 이제 쏘여주는 섬광 램프인 거죠. 그죠? 섬광 램프. 그 다음에 이제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루비가, 이게 이제 루비죠. 루비 쭉 이렇게 루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에는 거울이 이렇게 달려져 있어. 물론 이제 이 루비에 루비 막대기가 있고, 이 루비 막대기 끝에는 평평하게 이제 아주 매끈하게 연마를 해야 돼요. 양쪽 면을. 그죠? 양쪽 면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거울을 붙이는 거죠. 반사를 잘 하는. 그래서 반사를 잘 시키는 알루미늄이 아니고 에이지, 은 같은 걸 코팅한 거울을 이제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이 여기는 완전, 그래서 이쪽 편은 은이 완전히 코팅된 거울, 은을 완전히 코팅했어요. 이쪽 편은
원이 부분적으로 코팅된 거울이에요. 원이 그죠? 부분만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빠져 있고, 뭐 예를 들면 이 부분으로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빛이 레이저 빔이 방출되는 원리인데, 이때 이제 그러니까 부분적인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사이로 이제 레이저 빔은 통과해서 나오게 되고, 결국 이제 처음에 시동은 어떻게 거느냐, 이 제논 램프에서 이렇게 섬광 램프에서 빛을 탁 쬐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롬 3가 이온이 그 빛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가 될 거예요. 그죠? 즉 전자가 천위에서 올라가겠죠.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레이저에서는 펌핑 해준다 그래요. 레이저 펌핑. 레이저 펌핑을 시켜줘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크롬 3가 이온 전자들이 기저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 E3로 펌핑이 일어난다. 여기서 보면 전자 루비에서, 그죠? 루비에서 여기에 이제 이온 상태예요. 바닥 상태죠. 크롬 3가 이온의 바닥 상태. 그리고 크롬 3가 이온의 이제 여기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제논 램프에서 빛을 착 쬐어주는 거죠. 그때 제논 램프에서 쬐어주는 빛의 파장은 0.56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쬐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위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게 1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우리는 펌핑 해준다. 즉, 여기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전자를. 높은 에너지 상태로.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자들은 다시 이원 또는 준안정 에너지 준이 E2로 하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여기된 전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다시 떨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일부 전자는 다이렉트로 이 원래 출발했던 그라운드 바닥 상태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빛은 그냥 이거랑 같겠죠. 그렇죠? 얘는 레이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펌핑을 하게 되면 이 전자가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놈도 있지만, 일부 어떤 놈은 요 상태로 떨어지게 돼요. 뭔가 중간 어정쩡한 상태죠. 그걸 우리는 메타스테이블 상태라고 불러요. 준안정 준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준안정 준이. 준안정 준이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요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거, 여기로 펌핑을 해서 요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는 거, 그죠? 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펌핑이라 그래요. 그럼 요 상태로 왜 떨어지느냐?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에너지를 내놔야 되겠죠. 그때 나오는 에너지가 뭐다? 바로 비복사적 포논 방출이에요. 즉, 복사선을 내놓는 게 아니고, 전자기파의 형태로 복사선을 내놓는 게 아니고 포논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거죠. 즉, 열로 방출된다는 거죠. 그죠? 열로 방출되니까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냉각을 시켜줘야 될 레이저에서는. 그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일부 잃고 요 상태에 있는데, 그죠? 요 상태는 어떤 이제 완전히 안정한 상태가 아니죠. 이 바닥 상태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쪽으로 떨어지고 싶어 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얘네들이 다이렉트로 여기 왔다가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머물게 돼요. 그 머무는 시간은 3ms.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니까 1000분의 1초잖아요. 밀리세컨드는. 그죠? 그러니까 1000분의 3초, 1000분의 3초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근데 이 정도의 시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떤 전자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죠? 아까 형광, 인광 이런 거 할 때 기준은 뭐였어? 10의 마이너스 8승초였잖아요. 그죠? 그에 반해서 얘는 뭐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상당히 오래 머무르는 거죠. 요 준안정한 상태의 전자가. 그죠?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저에서 많은 광자가 유도 방출되려면 기저 상태보다 비평형 준안정 상태, 즉 에너지 준이 E2로 더 많은 전자들을 펌핑을 해줘야 돼요. 즉 전자 밀도의 반전 분포가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지. 즉 뭐냐면 요 상태에 있는 전자를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죠? 에너지 상태가 여기가 바닥이고 뭐 여기가 높아. 근데 중간 에너지잖아. 여기는 그죠? 여기는 더 높죠. 여기보다. 이런 상태면 보통 확률적으로 보면 이때 요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는 그런 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이만큼, 더 낮은 상태는 이만큼, 더 낮은 상태는 이만큼인 거죠. 확률 분포로 보면 그죠? 이런 지수 함수의 법칙을 일반적으로 따르니까 그게 보통 이제 열적 평형 상태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레이저는 동시에 빛을 팍 방출해 줘야 인코히런트가 된단 말이에요. 파장이랑 이런 게 정확하게 위상이 일치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각각 방출되면 시간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위상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전자가 동시에 빛을 방출하게 하려면 그러한 준안정 상태의 전자를 많이 모아야 돼요. 그렇게 모으는 상태를 우리는 이제 펌핑이라 그러고, 그때 펌핑 상태가 되면 높은 에너지, 준안정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가 그죠?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안정한 에너지 상태에 있는 전자보다도 더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population inversion, 전자 밀도의 반전이라고 불러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준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지금 루비 이제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 안에는 크롬이 도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도핑된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크롬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 흰 동그라미는 바닥 상태에 있는 크롬 원자고 여기 까만 동그라미는 역이된 상태에 있는 크롬 원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역이된 상태의 원자가 지금 조금만 있죠. 여기는 그죠? 그리고 그 막대기 양쪽에는 은이 코팅되어 있다. 즉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은으로 코팅을 했고 여기는 부분적으로 은을 코팅한 게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제논 빛을 탁 쬐어주는 거죠. 이 밖에서 그죠?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여기를 시켜요. 그죠? 그러면 뭐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까만 동그라미가 흰 동그라미보다 많아졌죠. 즉 population inversion, 전자 밀도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 상태는 뭐요? 준안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부 폰운을 뭐죠? 방출하고 나서 그죠? 그런 상태에서 3ms 초 동안,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자적으로는 머무르는 동안에 얘네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서 그죠? 아주 이제 준안정 상태에 준안정 상태로 여기된 전자들의 밀도가 이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자극만 탁 주어지면 동시에 얘네들이 바닥 상태로 확 천이를 할 거예요. 그때 그 자극을 주는 행위, 그죠? 반전 분포가 일어났고 이때 그 중에 준안정 상태에 있는 전자 중에서 그죠? 몇 개는 먼저 우선적으로 착 빛을 즉 E2에서 바닥 상태인 이온으로 천이하면서 빛을 내보낼 거예요. 광자를 방출하죠. 그 광자 방출이 옆에 있는 준안정 상태에 있는 전자들을 자극을 해서 동시에 모든 전자들이 E2에서 E1으로 하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요? 자극된 복사선 방출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얘네들이 탁 방출을 하기 때문에 그 빛들은 뭐예요? 똑같은 색깔에 비치면서 위상이 같을 거예요.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럼 이런 반응에 의해서 위상이 서로 같고 평행한 방향을 갖는 광자들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준안정 상태로 3ms로 머무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제 준안정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두 개가 먼저 떨어지는 거죠. 바둑 상태로. 바둑 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해요. 그 빛이 옆에 있는 전자들까지 자극해서 동시에 모든 전자들이 빛을 쫙 방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빛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은 파장의 빛이겠죠. 그런데 어떤 빛은 일로 향할 거고 어떤 빛은 일로 갈 거고 어떤 빛은 이쪽 방향, 즉 이 루비 막대기하고 나라는 방향의 빛도 있을 거예요. 어떤 빛들은.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이런 빛들은 그냥 루비 밖으로 나가요. 나가고 이 방향으로 나란히 선 빛들은 어때요? 정확하게 파장이 일치하겠죠. 동시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방향도 다 일정하게 나란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진하겠죠. 이쪽으로. 그죠? 뭐 이쪽으로. 그죠? 전진하다가 여기 근데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맞고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그럼 또 이쪽으로 전진하다가 또 여기 거울이 있으니까 되돌아오겠죠. 결국 이 양쪽을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공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공진을 하면서 남아있는 이것들도 계속 자극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빛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폭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빛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광자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죠? 그 많아지면서 여기는 완전 거울이니까 여기는 다 무조건 반사를 시키는데 여기는 뭐요? 일부 이제 부분적으로 반사가 일어나니까. 왜냐하면 은이 부분적으로 코팅되어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쪽으로 방출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로 이제 레이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국 이러한 준안정 준위에서 안정한 준위 이원으로 자발적인 어떤 방출도 일어나지만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방출이 이웃한 전자들의 자극 방출, 즉 유도 방출까지 만들어서 모든 전자들이 동시에 빛을 내보내게 한다. 레이저에 이용되는 빛을. 그때 나오는 빛은 뭐예요? 바로 0.6943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갖는, 즉 뭐예요? 붉은 색의 가시광선. 그래서 루비 레이저는 빨간색을 지니고 있잖아요. 레이저는 그 이제 나오는 레이저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루비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빨간색이죠. 그죠? 자, 그런 이제 빛이 나오게 된다. 즉 뭐요? 이 준안정 준위에서 메타스테이블 상태의 전자 숫자를 바닥 상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만드는 과정, 그걸 우리는 펌핑이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를 우리는 population inversion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과정은 3ms라는 시간 지체 동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러한 이제 폭발적인 어떤 정폭에 의해서, 광자의 정폭에 의해서 이제 아주 나란하고 위상이 똑같은,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걸 우리는 여기서 코히어런트하다 그랬죠. 그죠? 위상이 똑같고 이 위에 빛처럼 똑같은 파장, 똑같은 진폭에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나란히 가는 빛, 이러한 빛만 남겨놓는 거죠. 레이저에서 이제 양쪽으로 거울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다른 방향은 다 없애버리고 걔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빛들만 계속 정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빛이 방출되고, 근데 이것들은 뭐예요? 순식간에 발생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루비 레이저는
펄스 레이저예요. 순간적으로 어떤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빛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펄스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0.6ms 동안에 방출되는 맥동파의 형태로 이제 루비 레이저는 작동한다.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 먼저 자발적으로 내려온 액티브 포톤이 옆에 있는 전자들을 자극해서 더 많은 전자들이 방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원리다. 그리고 그런 방출을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자극을 해주는 원리에 의해서 빛의 정폭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빛의 정폭은 양쪽 거울에 의해서 계속 반사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여기시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이제 그 루비 레이저고, 그 외에 이제 레이저들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반도체 레이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반도체 레이저는 이제 다이오드 레이저라고 부르고, 일종의 이제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레이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주로 뭐 예를 들면 레이저 포인터라든지 뭐 강의하거나 강연할 때 쓰는, 그 다음에 뭐 DVD나 컴팩트 디스크를 읽어드릴 때도 레이저를 이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바코드를 읽는 거, 뭐 그런 것들도 레이저를 이용하고, 광통신 뭐 이런 것들에도 지금 레이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레이저다.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레이저 작동을 하기에 충분히 큰 에너지 갭을 가지고 있는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반도체 복합물로 주로 만들어져요. 갈륨 아세나이드 반도체를 PM 접합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갈륨 아세나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대략 1.47 정도의 밴드 갭을 갖고 1.47 일렉트론 볼트에 이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은 대략 0.84이 좀 약간 적외선 빛에 해당하는 파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다이오드 레이저에는 어떤 것들이 쓰이느냐, 고농도로 도핑된 PM 접합에다가 이제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뭐 양 끝단에서의 반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공기와 아세나이드의 굴절 지수가 이제 서로 다른, 즉 그래서 굴절 지수에 따라서 반사에 되는 정도도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미. 그죠? 뭐 그런 이제 형태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어쨌든 레이저도 뭐죠? 그 발광 현상이죠. 빛을 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 전공이 합쳐져서 재결합하면서 방출되는 광자를 이용하는 게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레이저는 뭐 이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일단 반도체니까 여기 밸런스 밴드랑 여기 그 전도 밴드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전도 밴드와 사이에 이제 에너지 갭이 존재할 텐데, 거기에 어떤 이제 그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얘네들과 얘네들이 합쳐져서 빛을 방출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방출하게 되면 그 빛들이 계속 뭐예요? 일로 가다가 여기 거울에 의해서 반사돼서 또 여기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만 계속 정폭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폭이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루비 레이저하고 차이점은, 루비 레이저의 특징은 뭐였어요? 루비 레이저는 그 펄스파라 그랬잖아요. 어떤 짧은 시간에 번쩍하고 이제 레이저를 이렇게 생성시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반도체 레이저는 연소파예요. 펄스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는 루비고 얘는 반도체죠.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레이저 빔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장점인데, 그 이유는 바로 전압을 걸어줘서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줘서 순방향의 바이어스를 걸어줘서 전자와 전공이 서로 합쳐지도록, 그래서 빛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압만 걸어주면 계속 전자 전공 쌍이 공급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레이저 빔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압을, 외부에 전압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여기 전자와 그 다음에 새로운 홀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계속 뭐죠? 레이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갈륨 아세나이드 반도체 레이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구조적으로는 뭐 자세한 건 좀 생략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면 P타입과 N타입의 반도체, 그래서 지금 여기는 N타입으로 도핑된 갈륨 알루미늄 알세나이드예요. 갈륨 알루미늄 알세나이드고, 그죠? 또 여기는 아주 도핑을 많이 한 그냥 갈륨 알세나이드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N타입을 만들고, 그 위에는 이제 P타입을 만드는데 요 밑에는 갈륨 알루미늄 알세나이드 P타입 갈륨 알루미늄 알세나이드고, 여기는 P타입 헤빌리 도핑, 그러니까 많이 도핑한 P타입 갈륨 알세나이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불순물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P타입과 N타입이 되는데, 그죠? 물질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여기랑 여기,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기는 그냥 진성 갈륨 알세나이드,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죠? 도핑을 안 한 그걸 요 가운데 두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 빛이 갇혀서 못 빠져나가게 그래 놓고 이 양쪽으로 이제 정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양쪽 끝에는 이제 전압을 걸어줘야 되니까 이제 금속 전극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주게 돼 있고, 물론 이제 이때 열이 나니까 열을 이제 잡아주는 히싱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착돼 있어야 자, 이런 반도체 레이저 또 말고도 또 사실 뭐 다른 레이저들도 많이 있어요. 뭐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루비 레이저 외에 ND 예거 레이저, 예거는 이터리움 알루미늄 가넷 결정인데 그걸 줄여서 예거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니오디움이 약간 도핑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재료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즉 기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레이저도 있죠. 보통 이산화탄소 레이저는 가장 강력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고, 뭐 중적외선 파장이 좀 비교적, 그죠? 10.6 마이크로미터의 그 이제 긴 거죠. 그 다음에 이 특징은 연속파 형태로 낼 수도 있고 펄스파 형태로 낼 수도 있다. 수 밀리와트의 연속파나 아니면 만줄의 펄스파 다 가능하다. 그래서 특징은 전자의 충돌로 질소 분자가 역이되었다가 기저 상태로 내려오면서 생긴 에너지로 이산화탄소 분자가 역이되었다가 보다 낮은 에너지 준위로 하강하면서 레이저 복사빔이 발생되는 그러한 이제 원리가 되겠어요. 물론 얘는 이제 에너지가 세니까 뭐 절단, 용접, 뭐 이런 열 처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주로 또 역시 많이 쓰이고 있어요. ND 예거 레이저도 이제 많이 쓰죠. 얘는 특징이 어떤 이제 맥동파 형태 또는 역시 연속파 형태 다 가능한데, 연속파는 250W, 그 다음에 맥동파는 수 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에너지를 내주고 있어요. 몇몇 레이저들을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응용처랑 그 다음에 파워 레인지, 그 다음에 레이저의 파장, 레이저의 종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엑시머 레이저 같은 거 어때요? 엑시머 레이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병원 같은 데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눈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엑시머 레이저는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이용하고 주로 아이 서저리, 눈 수술, 그죠? 뭐 이런데 주로 이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면 미세 가공이나 미세 뭐 어떤 리소그라피 인쇄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 쓸 때, 그죠? 뭐 리소그라피 하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쓰는 레이저가 되겠어요. 뭐 그다음에 글라스에다가 이제 니오디움을 도핑한 뭐 이런 것들도 보면, 그죠? 주로 뭐 어떤 펄스 용접이라든지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뭐 이런 용도로 뭐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레이저, 그거는 뭐죠? 히트리트 열처리라든지 용접, 절단 뭐 이런 것들에 주로 뭐 쓰기도 한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레이저 재료에 따라서 방출되는 레이저의 파장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응용처도 다양하다. 자, 이상으로 레이저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광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광섬유는 이제 광통신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광통신에서 오늘날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광통신은 통신수단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러한 광통신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광섬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섬유가 왜 오늘날 많이 쓰이고 중요하냐 하면 매우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요. 그래서 초당 뭐 15.5테라바이트 어마어마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뭐요? 또 속도도 초당 7,000km 가는 굉장히, 그죠? 빠른 속도로 이제 전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의 광섬유, 섬유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가는 하나의 섬유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광섬유로 그러니까 매초 2.5통의 전화를 다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초당 2.5건 어마어마하죠, 그죠? 전화 통화를 그 섬유 가닥 하나로 초당 2.5건의 전화 통화를 전송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전송률이 좋은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뭐 꿀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만약 똑같은 양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리선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구리의 선의 무게가 광섬유보다 거의 한 30만 배 무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광섬유를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광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광통신은 밑에 그림을 보면 먼저 이제 어떤 신호를 저 상대편한테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목적지로. 여기가 이제 목적지예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인풋 신호가 있겠죠. 입력 신호죠, 입력 신호. 그럼 그 입력 신호를 어떻게 해요? 이제 암호화 해야겠죠. 그래서 인코드라는 데서 이제 암호자라고 부르는데 암호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 하는 거는 뭐죠?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거죠. 어떤 신호를. 그러니까 일령의 신호를 바꾸는데, 그죠? 그러면 일령의 신호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펄스 신호로, 레이저 펄스 신호로 만들게 되면 펄스파를, 큰 펄스를 뭐 1로 두면 뭐 이제 작은 펄스 혹은 펄스가 없는 걸 0으로 두는 거죠. 그래서 1과 0의 조합으로 디지털 신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를 한 다음에 그때 전기 신호를 이제 광 신호로 바꿔주는, 그게 바로 송신기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뭘 쓰냐면 주로 반도체 레이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인듐, 갈륨, 아르세닉, 포스포 다이오드 같은 이런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요. 그리고 주로 파장은 주로 0.78에서 1.6 마이크로미터에 걸쳐 있는 대략적으로 적외선 영역에 있는 빛을 이용하게 되고, 그렇게 빛을 이용하는 이유는 흡수율이 낮아요. 즉 중간에 잃어버리는 어떤 비율이 낮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제 낮으니까, 그죠? 적외선 계열은, 그죠? 그래서 흡수율이 낮다. 그리고 펄스파의 형태로 이제 보내주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송신기의 역할이죠. 그럼 그렇게 송신기에서 이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변환했죠. 그럼 그 빛 신호를 이제 전달하는데 바로 광 케이블이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광 케이블이 이렇게 전달되는 동안에 이제 빛이 여기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리가 아주 멀면 중간에 이제 중계기를 달아가지고 조금 이제 정폭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신호를 정폭하고 재생시켜주는 장치로 리피터라고 부르는 중계기를 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으로 와서 신호를 이제 받는 쪽에서는 어때요? 광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빛을 전기로 바꿔주는 광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꾸고, 다시 그 전기 신호로부터 암호를 해독하고 우리가 출력하게 되는 거죠. 신호를 이제 출력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광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이 광섬유는 바로 이 빛 신호를 전달해 주는 도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광섬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보면 내부에 코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머리카락 하나 굵기보다 조금 더 굵은 그 정도 굵기 정도의 아주 가는 섬유예요. SiO2로 만들어지는, 보통 SiO2 실리카 글라스죠, 그죠? 그 SiO2로 만들어지는 아주 가는 이제 섬유고, 유리 섬유고, 그리고 그 밖을 굴절률이 다른 물질로 이렇게 붙인 거죠. 클래딩을 한 거예요. 접합을 시킨 거죠. 그죠? 굴절률은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맨 바깥에 이제 피복을 입혀요. 그거는 뭐죠? 이 광섬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른 어떤 마모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피복을 입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때 이 광섬유는 어떤 식으로 이제 주로 설계가 일어나는지를 보면, 예를 들면 설계하는 방법은 스텝 인덱스 방법도 있고 그레이디드 인덱스 방법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코어고 여기가 클래딩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여기가 중심부고 여기가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가는 동안에 굴절률을 보면, 굴절률이 이 부분은 그저 일정한 거죠. 굴절률이 요만해요. 이 값이에요. 또 바깥에 클래딩 부분은 굴절률 이만큼, 그저 굴절률이 작은 거죠. 여기는 이만큼 높고, 그죠? 그리고 굴절률이 코어 내에서는 일정하죠. 클래딩된 재료 내에서도 일정해요, 그죠? 그만큼 굴절률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을 이제 주로 적외선 빛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반도체 레이저 같은 데서 빛을 만들어서 쏘아요. 그럼 빛이 이제 어떤 빛은 이렇게 가고 어떤 빛은 이렇게 가고 어떤 빛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입사각보다 크게 넣으면 전반사를 일으키면서 계속 가니까,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내부 반사로만 쭉 계속 전파되어 나가는 거죠. 그때 빛이 이 경로하고 어떻게요? 경로가 다르죠. 근데 빛 굴절률이 다 전체 이 내에서는 다 똑같으니까 빛의 속도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긴 경로를 온 거랑 짧은 경로를 온 거랑 여기서 같이 출발했더라도 이 반대편 도착점에서는 시간차가 나겠죠. 그죠? 그런 이유로 해서 여기 이 입력 부분에서는 여기가 이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강도예요. 그러면 요런 피크
마커에 어떤 신호를 딱 보냈어요. 픽의 폭이 시간의 폭이 요만큼인 거죠. 근데 도착하는 시점에서는 시간 폭이 넓어졌어요. 픽이 이렇게 넓어졌단 말이에요. 왜? 어떤 빛은 이렇게 오고 어떤 빛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시간차가 나면 그게 곧 뭐예요? 신호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그레이디드 인덱스예요. 즉 굴절율이, 여기 굴절율이 계단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굴절율이 점차적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여기 굴절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굴절율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화온다는 거죠. 그리고 클래딩 부분에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굴절율이 여기는 더 낮죠, 중심부보다. 굴절율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굴절율이 높으면 빛의 속도가 느리고 굴절율이 낮으면 빛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깥 부분이 굴절율이 좀 더 낮으니까 먼 경로로 이렇게 오는 놈하고 이 굴절율이 높은 짧은 경로로 오는 놈하고 시간 차이가 반대편 도착 지점에서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폭이 좁아졌죠. 시간 폭이, 도착 시간 폭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낸 신호가 이런 신호로 왔으니까 이런 신호로 도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도가 정밀한 그러한 이제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들려면 이렇게 도핑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비용적으로 힘들고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형태를 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어쨌든 저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고 순도도 매우 중요해요. 요 코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코어 부분에 어떤 결함 같은 게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신호가 가다가 뭐 산란을 일으키거나 뭐 흡수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겠죠. 따라서 빛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먼 거리를 갈 동안 빛 신호를. 그래서 그런 빛 신호에 매우 민감한 불순물이 있는데 광섬유에서 바로 아이언 카파 바나듐이에요. 즉 철구리 바나듐은 ppb 단위로, 그죠? 퍼센트 퍼 빌리언이죠. 그죠? 그래서 ppb 단위로 아주 극미량의 불순물만 있어도 광송실이 유발돼요. 그래서 아주 순도가 높게 제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제조 방법상으로는, 그죠?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그레이디드 이렇게 그레이디드 인덱스, 즉 그 경사된 굴절률, 즉 굴절률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하죠. 경사된 굴절률의 광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첨가해 주는 게 게르마늄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첨가해 줘서 이제 만든다. 포물선의 형태로 변하도록 어떤 이런 형태로 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통심에서는 매우 가는 굵기의 광섬유가 이제 유리섬유가 사용되고 빛의 손실을 없이 멀리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순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높으냐 하면 이 광섬유 글라스를, 그죠? 광섬유도 이제 글라스잖아요, 그죠? 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광섬유에서는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냐면 한 뭐 16kg, 예를 들어서 그 광섬유 유리가 있다. 그러면 16kg를 갈 동안 뭔가 신호가 어느 정도 흡수는 되겠죠, 그죠? 출력이 감소가 될 거예요. 출발 지점에서 도착 지점까지. 그게 보통 일반 유리 25mm 두께에서 일어나는 출력 감소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유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일반 유리가 25mm 두께를 지날 동안에 빛이 이제 흡수되거나 이래서 출력이 감소하는 비율만큼이 광섬유는 16kg 갈 동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광섬유가 이제 순도가 높고 결함이 없게, 그래서 내부에 어떤 결함들이 존재하면
굉장히 신호의 어떤 전달 데이터를 손실을 크게 이제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광섬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번 한 학기 강의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재료과학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기말 시험 잘 보시고 방학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